이제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론이죠.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 집행, 기판력의 확장, 또 뭐 그런 부분의 논리인데, 자,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데요. 한번 조금 설명을 좀 최대한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판결 효력이란 게 효력이란 게 보통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이야기하는데, 판결 효력은 기본적으로 재판 당사자에게만 미치겠죠. 그래야 자기가 변론하고 뭐 공방을 하고 했던 그 사람한테만 미치기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변론의 기회도 안 주어지고, 야, 너 판결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원칙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승계될 수 있도록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민사소송법 218조거든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그래가지고 확정 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 미친다.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만약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미친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은 당사자나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 보면 뭐 변론 종결 후 승계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물론 뭐 변론을 안 하는, 예를 들어서 무변론 판결 이런 같은 경우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인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뭐 변론을 하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의 뭐 확장, 이런 이제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과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제 논쟁인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원래 판결 소송한 당사자에만 미치는 부분을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도록 한 것은, 패소한 사람이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한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또 승소 당사자의 지위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 다시 재판해야 되는 불편,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론 종결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마무리를. 이 별도 재판 없이 간소한 승계 집행문 발급을 통해서 집행 절차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31조에 보면 승계 집행문이 있는데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겠죠.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건물 명도 사건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 명도 사건, 건물 명도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건물주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건물주가 채권자의 승계인이 된다면,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소송물 승계냐, 계쟁물 승계냐, 또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런 부분을 복잡한 이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건물 명도 사건, 임차인이 이제 때돼 있는데 안 나가서 재판해서 건물 명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31조에 그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 내어주거나, 승계집행문, 그러면 이제 바뀐 소유자가 내가 건물 승계받았으니까 나한테 승계집행문 내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이랬겠죠.
반대로 건물주가 임차인 상대로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재판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그 점유를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넘겨받은 사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승계집행문이 발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점유이전문지 가처분을 해두게 되면 그 사람은 항정효에 따라서 가처분 집행 이후에 어떤 점유자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가능한데 그게 만약에 혹시나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게 판결이 확장되는 판결 효력이 확장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한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건물주 변경됐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같은 건 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이 그 뒤에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임차인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 들어갔는데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은 일단 집행관은 그 집행불능 조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인 불능이다라고 해서 집행불능의 조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집행불능 조서를 이제 법원에 내면은 집행법원에 내면은 집행법원이 이거를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하는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승계인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그 승계의 전 주인이 원고든 피고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가리지 않고요. 또 일반 승계, 특정 승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학설상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소송물을 승계한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경우와 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 이걸 승계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조금 학설에 따라서 이제 그 승계의 범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승계인이 맞다라고 하는 건 어느 학설이든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설이 대립된 부분은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벌써 어렵죠, 용어들이.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사람이냐,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이게 저도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 하면서도 그게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 사건에서는 또 명도와 관련돼서는 그냥 점유이전문지 가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이 없는 이런 경우에 변론종결의 승계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경험을 하면서 이게 실무상으로는 소송물이냐 계쟁물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훈련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범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인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소유권 확인 판결에서는
소유권 확인 판결이라는 재판에서는 그 소유권은 소송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제 A가 B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면 그 A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A 다시 이런 사람은 그 변론적 교류의 승계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소송물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이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채권 관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A가 B 상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판결? 만약에 대여금 판결이라고 돈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확정 이후에 A가 A-한테 그 채권을 넘겼어요. 채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채권의 양수인 이런 사람은 그 소송물을 넘겨받은 이행 판결을 받은 그 대여금 판결이라고 하는 그 소송물을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승계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도 아까 A에서 B 상대로 대여금 판결을 받은 후에 B가 B-에게 그 면책적으로 뭐 채무가 인수됐다거나 물론 이제 대여금 판결 같은 데서는 면책적 인수인들은 별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은 그 소송물을 넘겨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승계인이라고 보는데, 자, 이런 경우가 우리 부동산 사건에서 간혹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면책적 인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보시죠. 요 대법원 2016년 판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요게 이제 그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가 입회금을 받잖아요. 골프 회원들 상대로 입회금을 받는데 그 골프장 회사 운영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우리 체육시설법 지금 밑에 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이 체육시설법 27조에 보면은 그 이런 체육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사업의 인허가 관련된 공법상의 관리 체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그 양수인이 체육시설의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면은 양도인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는 거죠. 체육시설을 만약에 경매로 인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이런 의무도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반대로 양도인은 그 채무에서 이제 면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27조에 따른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른 그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그 기존 어떤 회원이 이제 운영이 어려운 아마 뭐 골프장 운영 회사일 것 같은데 입회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못 돌려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회사 상대 여기서는 이제 소회사인데 소회사 상대로 판결을 받았어요. 뭐 입회금 회비 뭐 5천만 원 반환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그 뒤에 지금 그 새로운 회사가 경매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들어오니까 이 기존 회원이 받은 판결, 소회사 상대로 받은 판결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았거든요. 집행문을. 그러니까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그 골프장 인수한 원고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이에요. 이의 소송을.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원심 판결, 뭐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좀 갈렸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아까 체육시설법 27조였죠. 그 부분이 면책적 채무인수, 체육시설을 인수한 사람, 체육시설을 양수한 사람,
사람과 그다음에 양도한 사람과 관계가 그게 그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게 그 소속물인 실제법상의 권리의무 승계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승계집행문을 발부해 줘야 돼요. 한쪽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다 넘겨받고 한쪽은 소멸되고 하는 관계니까 기존에 판결받은 회원들로서는 다시 별도의 소송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승계집행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기존 판례는 이게 중첩적 채무인수다. 만약에 이제 체육시설법 27조를 기존 그 회사, 골프장 운영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걸 체육시설을 골프장 땅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을 다른 B회사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두 사람의 양도인, 양수인 이런 관계가 그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그 의무, 반환 의무라는 그런 관계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양도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양수회사도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 소속물 승계로 보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그럼 B 상대로는 어떻게 내가 그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별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 상대로 받은 기존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서 B 회사 재산에 집행할 것이 아니라 B 회사 양수받은 그 B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첩적 채무인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면책적 채무인수인데 관계가 27조가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인데 왜 승계집행문 발급을 안 해주냐? 해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원심은 이제 그 중첩적 채무인수로 봤어요. 결국은 체육시설법 27조의 그 승계 관계를 면책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이게 집행문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리비 판결인데요. 자,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초 구분건물 소유자인 소의 1이란 사람에 대해서 관리비를 안 내니까 관리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의 1이 가지고 있던 그 구분건물이 소의 2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의 1에 대해서 받은 판결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거죠. 저 건물 예를 들면 101호에 대해서 101호 소유권이 소의 1을 거쳐서 소의 2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승계집행문 발급해 줘 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읽어보지 말고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러면은 관리비 그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관리비 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비 채무가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승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집합건물법에 보면은 그 뭐랄까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승계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 승계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중첩적이냐, 다시 말하면 면책적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실무상 자주 생기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관리비를 잔뜩 연체해 놓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그냥 넘겨버리면은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그 면책적으로 승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의 소유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관리비 채무에서 면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손쉽게 관리비의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자, 반대로 그걸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보게 되면은 기존의 그 구분 건물 소유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소유 1인데요. 소유 1이 관리비 부담을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부담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넘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그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이 된다 그러면 그 소의 1의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바뀐 소유자가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 보호라고 하는 관리비 채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첩적 채무 인수가 훨씬 더 그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이 관리비 채무의 어떤 성격, 관리비 채무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승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채권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예전 사람도 물어야 되고 또 바뀐 사람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우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승계지평분 발급이 안 된다고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승계지평 발급을 할 수 없고 바뀐 소유자 상대로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승계지평문을 발부를 했는데 원심이 승계지평문을 원래는 발부를 했는데 그게 원심 결정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원심이 그거를 승계지평문 발급은 부당하다라고 취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그거 맞다. 왜냐하면 그 관리비 채무의 성격이 중첩적 채무인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결입니다. 이 조모 씨를 상대로 한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판결 확정 이후에 피고가 해당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임차인이 원고예요. 원고가 그 보증금 못 받으니까 종전 소유자 조모 씨 상대로 해가지고 보증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에 피고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야, 너 나한테 보증금 내줘. 보증금 내줘.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을 테고 안 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집행을 들어간 겁니다. 피고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조모 씨 상대로 해서 받은 그 판결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거예요. 피고를 상대로.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게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면에서 기존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양도인 양수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그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의무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있는 사람 일 경우에는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항력의 의미란 것은 그 원칙은 그 양수인이 보증금 채무 임대인의 지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제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임차인의 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부해야겠죠. 아까 대법원 판례가 이 관계를 중첩적 채무인수냐 면책적 채무인수냐에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면은 승계집행문 발부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당초 그 승계집행문을 신청을 하니까 집행법원이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어떤 소송을 했냐? 승계집행문 부여의소,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라는 것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는 원고 임차인 청구가 기각되고 2심에서는 인용되고 그다음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런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하라. 요건 지금 2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라. 원고와 조모 씨 사이, 임차인이 원고죠. 원고와 조모 씨 사이에 이런 보증금 반환 판결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사무관은 조모 씨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 사건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물론 뭐 경매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특히 경매 사건에서는 그 권리관계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임대차 주장을 하는데, 임차인이 과연, 실제 임차인이냐, 아니면 가장 임차인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경매 물건, 그거를 입찰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경매 분석, 권리 분석을 할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나 이미 판결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이 이미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권리관계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의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판결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바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아까 종전 사건에서는 조모 씨 아닙니까? 조모 씨가 임대인으로서 재판에서 졌다,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실제 보증금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판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판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된다거나 해서 그 판결이 엉터리가 아닌 한은 재판부로서는 기속될 수밖에 없는, 판결의 효력이 기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되거든요. 바뀐 소유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런 판결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서 했던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물거품이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판결이 이미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자기한테 미치고 승계집행문에 따라서 그냥 집행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매 같은 이제 권리관계가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조금 판결 검색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검색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경매 컨설팅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판결이 없다는, 판결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권리 분석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막상 명도 사건 이런 데서는 기존의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소송물의 승계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계쟁물을 넘겨받은 사람,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 아까 이제 뭐 소송물이냐 계쟁물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뭐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자, 어떤 게 계쟁물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건물 명도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건물주 판결 확정 이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 원고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건물 점유자, 피고겠죠, 그죠? 피고의 점유를 취득한 사람, 변론 종결 후에 점유를 승계한 사람,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그때의 건물은 계쟁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권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명도 사건에 판결 확정되고 나서 피고로부터 점유를 넘겨받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명도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소속물이냐 계쟁물이냐 이걸 따지는 이유가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 승계의 경우에는 이게 이론들 간에 학설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지금 대법원 판례로 되고 있는 이 구이론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아까 명도 사건에서 건물 소유권 판결 확정 이후에 명도 판결 확정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 또 피고로부터 점유를 넘겨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승계인이 될 수가 있느냐, 판결의 승계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이론은 청구의 어떤 실체법상의 성격을 승계인인지 여부 판단에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실체법상의 성격, 이걸 참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속물의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일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인정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승계인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명도 사건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 상대로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하는데 이게 소속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냐 채권적 청구냐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 원인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건물주가 임차인 상대로 명도 나가달라고 하면은 그게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물권적 청구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구 원인은 민사소송법상의 청구 원인은 이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적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청구 원인을 원고로서 구성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저 사람하고 임대차 관계에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게 이제 기간 만료든 아니면 차임 연체든 간에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청구 권원, 청구 원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명도 청구권, 그 하나. 두 번째는 내 소유권을 너가 행사하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줘, 명도해줘 라고 하는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그런 청구 원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명도 소송을 하면서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이 청구 원인의 구성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명도해줘 라고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명도 청구권만 주장한 것이에요. 그의 청구 원인, 소속물을 뭘로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원고의 책임이거든요. 원고의 책임이자 의무고 그런 건데 법원이 그걸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명도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그냥 명도해줘 라고만 구성을 한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명도 판결을 내려주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확정되고 나서
건물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갔다잖아요. 그러면 그 딴 사람, 넘겨받은 그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종전 재판에서 건물 명도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종전 재판에서 그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서 명도해 달라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에 기해서도 나는 명도 청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는 채권적 청구, 하나는 물권적 청구로서 하고 있어서 나중에 건물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 그 사람은 물권적 청구에 기한 그 부분이 종전재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계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저 임차인을 그 명도 집행할 때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간단하게 이제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이론이자 대법원 판례의 어떤 태도인데요. 이런 그 대법원 판례가 이런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론적인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염두를 좀 많이 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대법원 91년도 판결은 그 기존 점유자가 이제 원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원모 씨를 상대로 승소를 원고를 승소를 했는데 그 원모 씨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명도 소송. 자, 그러면 이 원모 씨 상대로 재판을 다 이겼는데 왜 그러면 그 뒤에 변론 종결 후에 넘겨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피고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안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원고가 종전에 원모 씨 상대로 했던 판결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이 사람이 원고가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원모 씨한테 전대한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명도 청구권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그 판결 확정 이후에 들어온 피고 상대로 집행을 하려 그러면 새로 판결 받아서 새로 명도 판결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야, 그러면 이거 뭐 재판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 돼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비록 그 소유권은 없지만 그 임차인으로서 또 전대인으로서 명도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도 청구권에 기한 점유이전료 가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두고 판결 받으면 그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점유한 사람한테는 승계집행문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점유이전료 가처분의 그 기능, 효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3년도 판결입니다. 요거는 뭐 이전 등기 말소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승계된다. 그 뒤에 판결의 효력은 미치고 승계인에게 미친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80년 대법원 판결도 요거는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판결은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죠.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것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처분 같은 걸 해두면 되죠. 그죠? 이전 등기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처분 없이 내버려 두게 되면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처분을 해두게 되면은 역시 가처분 효력에 따라서 미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해뒀는가 봐요. 그 다음에 93년도 대법원 판결, 이것도 이제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부분들 확정되고 나서 넘겨받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변론 종결의 제3자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신이론은 이제 그런 그 청구의 실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승계인 판단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승계인이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그 판결의 효력 확장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 넘겨받은 사람의 방어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침해가 생기는 거죠. 원래 재판의 효력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효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한테만 미치도록 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그 어떤 주장, 공방, 항변 이런 공방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그 이렇게 다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회에 따라서 재판은 졌다라고 하면 감수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걸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너무 넓혀놓게 되면은 그런 나중에 뒤에 들어온 사람의 어떤 그 방어권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구이론과 신이론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대법원 판례 입장은 지금 구이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무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후의 점유자에 대한 승계 집행, 그죠? 이제 아까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이야기할 때 가처분 이후에 집행 이후에 들어온 점유자는 승계 집행문으로서 집행이 가능하다. 왜냐? 당사자 항정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이런 겁니다. 취지가 이 승계, 그러니까 점유 가처분 이후에 승계, 그러니까 기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 항정효에 따라서 승계집행을 기판력이 미치고 승계집행문 부여가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승계한 사람이 아니라 무단 침입한 사람, 이 기존에 A라는 점유자가 있었는데 A라는 사람 상대로 소송하면서 가처분, 점유정지 가처분을 받아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B가 들어왔는데 B가 들어오는 과정이 A로부터 이렇게 승계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무단 침입한 이런 경우라면 그 당사자 항정효, A 상대로 받은 판결이 B한테 미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이야기하고 대법원은 원심은 이렇게 승계받아 들어온 경우냐 아니면 침탈한 경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명도를 위한 이제 재소전 화해의 적용 부분인데요. 이게 재소전 화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가 뭐랄까 부주의한 두 사람 간에 이제 사이 좋을 때, 소위 말하면 임대인 임차인 사이 좋을 때 그냥 기간 되면 나가고 그다음에 월차임 연체되면 나가고 하는 그런 합의를 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라고 하는 부분도 명백하게 좀 안 나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재손화해 이후에 이렇게 점유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소유권 변동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과연 기존 재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치느냐, 승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야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재손화해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은 사이가 좋더라도 나중에 서로 다툼이 될 때 건물주가 변경되고 점유자가 변경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청구권 자체가 성격이 뭔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 이 재손화에는 특히 조금 이게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재손화의 자체가 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그 구성, 예를 들면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 청구를 하는 사람이 그냥 임차인이고 또 전대인이고 하는 그런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그 명도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승계인이 생겼을 때 승계제품 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새로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또 명도 만약에 위반, 명도 의무 위반 계약을 못 지켜서 나가야 될 때 못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집행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위약금 약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 두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서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도 제가 그냥 여세를 몰아서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 여세를 몰아서 내일 연초이긴 하지만 4시에 한 번 더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